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모아들의 강함입니다. 제가 이제 감기가 좀 들려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이제 수학에 관련된 재미난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에피소드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 그 마지막에 내드렸던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고서 시작을 해야겠죠. 살짝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떠올려 보면, 자, 세 명의 여행자가 영원에 묵게 되어서 그 여간비 30만 원을 1인당 10만 원씩 각출해서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을 받은 이 사장은 이제 5만 원을 이제 깎아주게 되고, 그리고 이걸 세 명에게 나누어지기 좀 애매하게 생각했던 종업원이 중간에서 이제 2만 원을 삥땅을 치고, 그리고 이제 3만 원을 돌려주게 되죠. 결국 이제 여행자는 이제 1인당 만 원씩 돌려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행자는 세 명이 각각 10만 원씩 내고 만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결국 이제 9만 원씩 낸 셈이 되고, 그러니까 3 곱하기 9, 27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 빼돌린 이 2만 원, 요걸 더하면 29만 원. 이게 처음 30만 원에서 2만 원은 어디로 갔지? 이게 문제였죠. 근데 사실 이건 뭐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속임수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30만 원이라는 숫자를 이제 처음 던져놓고, 그러면서 이제 27이랑 2라는 숫자를 더해서 29를 만든 다음에 이 딱 만 원이 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을 잡는 건데, 사실은 뭐 여행자들이 낸 돈은 총 27만 원이니까, 그 중에 사장이 25만 원 먹고 종업원이 2만 원 먹었으니까 사실 뭐 딱 맞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27에 이제 2를 더하려다 보니까 애초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제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속임수에 가까운 그런 문제죠. 근데 사실 이 많은 서술식의 그 수학 문제가 대충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요한 정보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를 막 뒤섞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정보는 한 쿠션 먹여갖고 뒤에 배치를 하고, 헷갈리는 정보를 이제 앞단에 이렇게 세워두게 됩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게 떠올리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만일 문제 내용이 그래서 사장이 25만 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25라는 숫자가 이제 드러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금방 이제 이 문제의 트릭을 발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 주인이 이제 3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5만 원을 돌려줬다라고만 이제 말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30이랑 5라는 숫자를 이제 멀찍이 이제 떨어뜨려 놓고 말이죠. 이제 모든 과목에서 이제 수학 문제만큼 논리적인 문제도 없죠. 특히나 이런 이제 서술식의 문제에는 문제에 반드시 답에 대한 이제 힌트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조금 이제 꼬아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서술식 수학 문제가 나오면 되게 이제 머리가 아프다, 골머리를 썩히는, 근데 그럴 때 이제 한 번쯤 던져줄 만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해외여행들을 많이들 다니시죠? 근데 이제 처음 해외여행을 이제 할라치면 살짝 이제 자신이 없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이제 뭘 사 먹을 수나 있겠나 뭐 싶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영어를 좀 한다 싶어도 뭐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들도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몇 번 경험이 쌓이면 살짝 이제 자신감들도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뭐 돈이랑 카드만 있으면 뭐 쇼핑하거나 식당 가는데 사실 뭐 큰 불편함,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뭐 그다지 이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뭐 금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 적어도 이제 현대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 예외 없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비단 이제 숫자뿐만 아니라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수학 기호까지도 사실 뭐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숫자를 읽는 방법이야 뭐 서로 좀 다르긴 하지만 문자의 형태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이제 제가 베트남에 여행을 갔을 때 경험한 건데, 이제 한 가게에 들러서 이거 마음에 드는 옷을 이제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점 주인이 영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건값을 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연히 이제 그 휴대용 그 계산기 덕분이었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옷을 가르치면 뭐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들고 있는 계산기를 보여주면서 거기다 이제 숫자를 탁탁탁탁 찍죠.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이 옷 가격이 얼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계산기를 받아서 고개를 흔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번호를 또 찍죠. 그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제 뭐 내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을 가던 뭐 유럽을 가던 중동을 가던 심지어 뭐 동남아의 시골 구석에 가도 물건 거래할 때는 사실 뭐 똑같이 생긴 이 계산기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계산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숫자를 표시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이제 분명히 달랐을 텐데 이제는 이제 숫자라고 한다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전부 다 통일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어도 특별한 의미를 두고 계시진 않았을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같은 모양의 문자로 숫자를 표현하는 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이 수학의 속성 하나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숫자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을 비롯해서 1부터 이 9까지의 문자로 이루어진 아라비아 숫자는 원래 사실은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졌죠. 정확한 시기는 이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약 한 4, 5세기부터 힌두교 경전에 이 표기법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대충 뭐 기원 후 AD니까 AD 400년에서 이제 500년 사이 이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때 이제 서구에서 알파벳 문자를 차용하여 숫자를 표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로마 숫자라고 하면은 제목이나 뭐 이럴 때 좀 폼잡으려고 가끔씩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 문자는 I 그리고 이제 V, X, L, C, D, M 이렇게 이제 7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주로 이제 숫자를 표현을 했는데 이제 가장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걸 이제 M자 그러니까 이게 천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수?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 번 씁니다. 그러니까 3천 그러면 M 3번 이렇게 쓰는 게 되는 거죠. 이 로마 숫자 표기법은 사실 이제 아주 큰 숫자를 표현하기가 당연히 이제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문자의 길이하고 이 숫자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듣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또한 이 자릿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 덧셈, 뺄셈 이런 거 하기도 되게 아주 이제 어렵게 계산을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곱하기 나누기까지 들어가면 사실 뭐 그 계산 방식을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의 수학이 어떤 이제 수리 계산보다 기하학에 더 초점이 맞춰진 이유도 분명히 이제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숫자 계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주판 같은 게 이제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됐는데 아마도 이것이 그 몇십 배나 그 아주 그 효율적인 이 아라비아 숫자가 서구에 전파되는 것이 약간 좀 늦어지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숫자 계산을 밥벌이로 했던 그런 이제 주판 놓는 그 기술자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되는 거죠. 자, 500년쯤에 그 인도에서 발명된 이 아라비아 숫자.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이제 발명되었으니까 이게 인도 숫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약간 이거 좀 이상한데 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힌두 아랍 표기법이라고 부르는 이 숫자 체계는 사실 이제 7세기경부터 융성해지기 시작한 그 이슬람 제국의 상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슬람 문명이 이제 생기고 이랬을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그 숫자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는 이름까지 붙여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소 이게 약간 좀 종교적인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객체로 이 숫자를 바라보는 그 인도와는 좀 다르게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용적인 측면과 학문적인 측면으로 발달시킨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아랍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 것도 뭐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아라비아 숫자를 서구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레오나르도 비보나치라는 이제 이탈리아의 수학자가 됩니다.
이 갈릴레오랑 이제 대충 동양인 사람으로서 그 피보나치 수열로 되게 유명한 양반이죠. 피보나치 수열 하면 사실 숫자를 이제 쭉 나열할 때 바로 그 이전의 순번의 그 두 자리 숫자의 합으로 다음 순번의 숫자를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수열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앞에 순번의 두 자리가 2와 3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번 숫자는 이제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는 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5와 또 3을 더해서 8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처음을 이제 1로 가정을 해서 그래서 나머지 숫자들만 채워넣는 식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1, 그다음에 처음에 1로 시작을 해서 1, 1, 두 개 되니까 그래서 이제 1, 1, 2, 3, 5, 8, 13, 21, 3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되는 수열을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은 배수와 같은 규칙성이 없죠. 그리고 이제 수열이 진행될수록 그 인접한 수끼리의 비율이 점점 이제 황금 비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자연계와 아주 가장 가까운 그런 수열, 그러니까 뭐 자연의 수열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식물들의 그 잎사귀나 나뭇가지의 그 숫자가 이제 보통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는데, 알면 알수록 신기한 뭐 그런 부분이 많은 이 수열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 주제는 일단 숫자니까 요건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이 피보나치는 이탈리아가 이제 한창 무역으로 이제 돈 벌던 시절인 1170년 피사에서 태어납니다. 1170년 하면 그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죠. 그래서 남들 막 전쟁하고 있을 때 거기서 돈 많이 벌었던 그런 게 이제 이탈리아죠. 좌우지간 나름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백으로 그 해외 교육소 같은 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제 그때까지도 유럽에서 그 사용됐던 그 로마 숫자 표기 방식보다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이 효율적인 숫자 체계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아랍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아라비아 숫자였던 거죠. 평소에 이제 수학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던 이 피보나치는 이제 그 이슬람 제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 숫자 체계를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아라비아 숫자와 그 숫자 체계 위에 정립된 수학을 유럽에 소개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바로 이제 리버 아바치, 그러니까 대충 영어로 해석하면 이제 북 오브 칼큘레이션이라는 책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조금씩 이 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당시 그 주판 기술자들, 뭐 인간 계산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로비 때문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급 속도가 아주 이제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로마 숫자를 밀어내고 제대로 이제 주도권을 차지한 것은 거의 이제 15세기 와서 나 이제 가능해진 건데, 근데 사실 15세기 하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기껏해야 500에서 한 600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세계가 근대로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아라비아 숫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서양이 근대로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제가 이전까지 그 에피소드에서 여러 번 그 언급했듯이 그 전까지의 과학적 사실들이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되기 시작하면서 과학혁명이 이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이제 로마 숫자 체계로는 이렇게 복잡한 그 수학적 표현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는 사실 이제 0을 포함해서 모두 10개의 문자로 이제 숫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숫자의 길이하고 수의 크기가 비례하기서 아주 직관적으로 숫자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이 큰 숫자를 개별적으로 가리키는 문자가 따로 있었던 것에 반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10, 100, 1000 뭐 이렇게 이제 큰 숫자 단위는 따로 문자를 이제 배정했다는 말이죠. 뭐 한자만 하더라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 숫자는 0이라는 자릿수 표시 문자를 이제 사용을 해서 큰 단위의 숫자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릿수를 표현한다는 이 0이라는 문자, 이건 정말 가히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이제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릿수 개념은 인도 외에도 이제 뭐 그리스나 뭐 바벨론 같은 데서도 이미 존재하긴 했었는데, 주판이 사용됐다는 것만 봐도 뭐 이건 사실은 뭐 명확하죠. 주판은 이제 한 열이 곧 이제 하나의 자릿수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자리에 돌을 하나도 올려놓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제 0이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때문에 이제 자릿수라는 개념은 이미 이제 이전부터 거의 이제 모든 문화권에서 있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추상화시켜서 독립적인 숫자로 기호로 이렇게 처음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인도였던 거죠. 자, 이 0을 독립적인 수로 그 의미를 바로 이제 처음 설명한 사람은 바로 그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 굽타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라마 굽타라는 사람은 이제 AD 628년 그 브라마 스푸타 시탄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라는 제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브라마는 힌두교에서 이제 최고의 신을 이제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책 제목을 대충 해석하면 뭐 브라마의 새로운 체계, 뭐 브라마가 우주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나 정도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브라마굽타는 영의 속성, 그러니까 이제 즉 똑같은 수를 빼면 0이 되고 어떤 수에 0을 더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리고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기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0을 제대로 소개한 어떤 최초의 기록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0은 이제 자릿수를 표시해서 엄청나게 이제 큰 수도 간편하게 이제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으로부터 이제 음수의 존재를 이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0을 정의함으로써 수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지나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또 돌려서 현대의 모든 국가가 숫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이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된 것과는 다르게 사실 그 숫자를 부르는 방식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제각각이죠.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숫자 체계는 별도로 워낙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뭐 11, 12는 이제 11, 12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1부터 10까지의 호칭과는 전혀 다른 뭐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단어 체계죠. 게다가 이제 19까지는 이제 뭐 무슨 틴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20을 넘어가면 그때야 이제 비로소 10단위와 1단위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3 하면 뭐 23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제 12진법하고 20진법이 사용된 그런 이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2까지 그리고 이제 20까지 따로 부르는 어떤 그 별도의 호칭이 있었다는 증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독일어는 이제 영어보다도 더 불규칙한데 21은 ein und 20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제 하나 그리고 und 그리고 20 이런 뜻으로 이제 10단위 숫자보다 1단위 숫자를 이제 먼저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두 자리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자리로 넘어가면 이게 또 헷갈리는데 처음에 100자리, 그 다음에 한 자리, 그리고 다음에 10자리를 부르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21 이렇게 부를 때는 드라이 훈데르트 300이죠. 그 다음에 아인 운트 지반치히 그러니까 301 그리고 20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죠. 이와는 다르게 사실 동양권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제 비교적 숫자를 읽는 그 규칙적인 어떤 패턴을 따르게 되는데 게다가 이제 만까지는 이제 자릿수를 표현하는 그 단 한 글자로 된 그런 용어들이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숫자를 이제 그대로 이제 읽을 수가 있죠. 지난번 이제 에피소드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에피소드에서 이제 저자로 이제 소개시켜드린 그 말콤 그래드웰 같은 이 양반이 바로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어떤 기초적인 연산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라고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런 주장이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를 간단히 더하거나 뺄 때 이걸 영어로 두르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금방 계산이 좀 안 되죠. 또 어떻게든 이제 숫자를 종이에 적고 나서 계산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숫자를 말하면 듣는 즉시 숫자로 이제 머릿속에서 변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름 금방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 하나하나를 발음하는데 드는 시간도 동양이 따지고 보면 이제 월등히 짧습니다. 자 보십시오. 321을 영어로 말하면 321 이렇게 되죠. 하지만 우리말로 321 아주 짧죠. 절반만큼 아주 짧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전화번호 숫자 그러니까 이제 대충 8개 정도의 문자를 던져주고 이걸 외우라고 할 때 짧은 시간에 이 숫자를 외우는 비율은 동양 쪽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하더군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순 우리말로 숫자를 부르는 말이 뭐가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 2, 3, 4 이렇게 부르는 것 한자죠. 그건 순 우리말이 아니죠. 자, 우리말로 이제 숫자를 부르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이건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자, 국어 공부를 좀 하셨다 그러면, 자, 온, 뭐 즈문 이 정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은 100을 의미하고 즈문은 이제 1000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온 세상, 뭐 온갖 것 할 때 이 온이 바로 이 100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외에도 이제 듬은, 이제 골, 잘, 울 이 정도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얼마를 표현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사실은 않아서 이게 뭐 학자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주장들이 이제 엇갈리긴 합니다. 대충 근데 듬은 정도가 이제 많은 정도를 이제 의미한다는 거 정도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만강의 그 두만이 이 드문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는데 이 두만강의 지류가 그야말로 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드문계의 지류가 있는 강이다 라고 해서 이제 드만강 이렇게 부르다가 요게 이제 점차 발음이 바뀌어서 두만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이나 뭐 잘, 울 이건 뭐 억이나 뭐 조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뭐 정확히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아는 척을 했네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한자로 1만 이상의 숫자는 이제 보통 네 자리로 잘라서 그 개별적인 이제 명칭을 붙여져 있죠. 그래서 뭐 만, 점 하나 찍을 때마다 만, 억, 조, 경, 해, 뭐 여기까지는 아마 대충 아실 테고. 자, 그 다음이 뭘까요? 상식이 아니라 좀 상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뭐 이렇게 나갑니다. 아, 헷갈리죠. 이 무량대수 이상의 그 단위는 이제 사실은 없는데 1무량대수라고 하면 10의 68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뭐 엄청나게 큰 수죠. 사실 이렇게 큰 수는 과거 이제 아라비아 숫자의 원조격인 이제 힌두교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힌두교에서 유래된 숫자를 불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주의 뭐 생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큰 수를 정의를 하곤 했는데 그 수를 설명하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큰 숫자 단위를 말씀드리면서 항하사 뭐 이렇게 단위를 얘기를 했었는데 1항하사라고 하면 10조의 1조배 그러니까 1조배의 1조 곱하기 1조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항하사라는 숫자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겐지스강의 모래 아래 개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아주 큰 수를 설명할 때 뭐 가로 세로 높이가 10km 정도 되는 어떤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를 100년마다 한 번씩 이 비단 옷을 입은 선녀가 한 번씩 내려와서 자신의 옷자락으로 바위를 슥슥 쓸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 바위가 다 닳아서 모래알 만큼 되는 시간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이거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아주 그 시적이고 뭐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이 무량대수가 어느 정도의 숫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까지 관측되는 그 우주의 그 끝에서 끝까지를 밀리미터 단위로 잰 다음에 이걸 제곱을 하고 나온 수에다가 거기다가 한 1000억쯤 곱하면 대충 이게 한 1무량대수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사실 이 우주에서 뭐 뭘 세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될 일은 뭐 거의 없겠죠. 근데 물론 이제 현대 들어와서 뭐 그 천문학이나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점점 더 이제 큰 수의 단위가 필요해지죠. 빛의 속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많죠. 근데 그래서 만들어진 단위 중에 하나가 구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구글의 이제 유래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구골은 10의 100승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무량대수가 10의 68승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100승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구글 플렉스라는 이제 단위가 있는데 이 수는 구글을 다시 10번을 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10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 다음에 그 0의 숫자가 구글계만큼 있는 수다. 그걸 이제 구글 플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글 플렉스를 다시 또 10번을 곱한 수가 있는데 이걸 구글 플렉시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개수를 대충 10의 80승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우주의 그 모든 원자의 번호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도 1 구글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글 플렉스에 다시 구글 플렉시안 이 정도면 뭐 천문학자들께서도 이게 그다지 필요 없는 그따위 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숫자들을 생각해내는 걸 보면 이 수학자들 이게 참 이거 뭐 엉뚱하다고 봐야 될지 확실히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숫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한번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 체계는 이제 십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10개의 단위로 자릿수가 이제 계속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죠. 사실 이 십진법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십진법은 뭔가를 나누거나 곱하거나 할 때 이게 나름대로 이제 꽤 어찌 보면 이제 불편한 진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어떤 장사꾼이 이 사각구로미를 이제 판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거를 이제 10개 단위로 한 묶음을 이제 팔 때 이걸 여러 묶음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딱 이제 두 묶음으로 나눌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이제 5개 똑같이 나누면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뭐 세 묶음으로, 네 묶음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면 이거 사과 하나를 결국은 뭐 쪼개야 되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3등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신경이 꽤 쓰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사과 한 꾸러미가 12개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등분 6개씩 나누면 되죠. 3등분 그러면 또 4개씩 나누면 되죠. 4등분 3개씩 나누면 되죠. 간단하죠. 이제 바로 이것이 십진법으로 온 세계가 통일된 이후에도 지금도 시계에서는 여전히 12진법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구구단도 이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힘들게 외우었던 이 구구단도 12진법을 이제 사용을 하면 사실 이제 훨씬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좀 긴 얘기가 되니까 요건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이제 왜 우리는 이 어쩌면 이제 살짝 불편할지도 모르는 이런 십진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채택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손가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합리적인 이유와는 좀 별게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십진법을 택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만약 우리의 손가락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 미키마우스 뭐 이런 애들처럼 손가락이 4개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팔진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참 재밌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숫자에 대해서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보았죠. 자, 이게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겠지만 뭐든지 일단은 뭐 기본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에피소드를 이제 마치기 전에 문제 하나를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된 수학 문제니까 살짝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여행자가 정글을 이제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을 잃고 이제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 닥칩니다.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이제 깨끗한 물이 고여 있는 옹달샘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여행 전에 이제 가이드가 이거 절대 정글에 들어가시면 아무 물이나 막 마시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이제 떠올라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 이제 원주민 2명이 이렇게 나타났죠. 근데 어쩌지 말은 이제 통하는 것 같고 뭐 손짓 발짓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여행자는 원주민에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이드가 이제 말해줬던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글 안에는 두 종류의 부족이 살고 있는데 한 부족은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다른 부족은 항상 거짓말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족의 특징도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부족들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숲속에서 나타난 이 두 원주민을 보니까 분명히 서로 다른 부족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명은 무조건 참말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 이 원주민이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여행자는 이 두 원주민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딱 하나의 질문만을 던져서 이 물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원주민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고, 그리고 원주민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할 수도 없고, 단지 질문 하나만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의 답은 제가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